오늘은 주식시장 간단히 보고요. 다른 얘기 좀 큰 시야에서, 큰 시야? 하여튼 뭐 약간 주식시장도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나스닥만 빼고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스몰캡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유럽 시장 안 좋았고, 아시아는 뭐 혼조, 좋고 안 좋았는데, 일단 중국을 보면 이번 주에 중국의 PMI 지수들이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전에 나왔던 주 초반에 나왔던 뭐 그 제조업 PMI 지수 50, 그러니까 거의 근접했죠. 좀 이거 한 뭐 50에 다 근접했기 때문에 경제 확장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뜻입니다. 비제조업 부분은 47.5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수축 국면의 일정 부분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제조업 부분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요소로 놓고 보면 미국의 그 비제조업 부분은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조짐은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카이신 제조업 지수는 이제 49 밑으로 내려왔어요. 위에는 이제 그나마 50.1이었는데 이 카이신은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바라보는 입장이 이런데 시장의 주식시장이 이제 뭐 아래로 크게 내리 꽂으면서 조정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이렇기 때문에 내수 정책,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여기 보면 중국 경기도나 증시엔 좋아, 유동성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내년에 3연임을 할 시진핑의 현재 행보는 소수의 그 빅테크 기업을 짓눌러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려고 하는 액션들을 지금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추세를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지표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지표 중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고용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민간 부분 고용이 64만 건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37만 4천 건 정도 나왔죠. 예측치보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치가 나왔고, 다만 제조업 지수는 괜찮게 나왔어요. 미국 공급자협회 제조업 지수는 뭐 괜찮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제조업 부분도 괜찮게 나왔어요. 비제조업 부분 PMI 지수는. 그런데 실업률은 5.2로 떨어졌지만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 전체 고용은 보시면 72만 건 정도 예측이 됐는데 23만 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에는 100만 건이 넘게 고용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신규 고용이 한 23만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그 테이퍼링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환경 해주라인데 글로벌 마켓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박상윤 기자께서 9월 3일자로 올리신 건데 8월 미 고용이 테이퍼링이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 미 고용이 델타 쇼크 때문에 고용이 뚝 떨어지니까 테이퍼링을 계속 앞당긴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스물스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위로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튀었거든요. 안 튀었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미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다 됐다는 뜻인 것 같고, 긍정적인 이슈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는 이유는 부정적인 이슈에 세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뒤집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조정이 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타이거 전기차,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금 포지션을 계속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인가 17,200원인가에 전부 다 매도해 있습니다. 현금 포지션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하려고. 일단 저는 그렇게 포지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분이 고용이 또 약간 느린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한 1억 6,400만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노동이 가능한 거죠, 사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지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이제 취업자하고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중에 취업자로 있는 사람과 실업자로 있는 사람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 비경제활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사,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래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거나, 혹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대학원 진학한다거나, 구직 단면자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로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참여율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참여율로. 이 과거에는 경제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의 참여율이 한 63%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61%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이 그 그러니까 실업 급여를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참여를 떨어뜨리는 중요 요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테이퍼링이 생각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누그러지면 거기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겠죠. 다만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 부분이 무조건 그런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하튼. 그리고 국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오늘 여기 보면 연합뉴스 보도에, 여기는 어느 분이 올리셨나? 김종현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2001년도 9월 4일자 집값이 광풍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이 세 분이 전부 다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집값이 잡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을 못 잡아서 정부에 대해서 뭐 막 야당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 물론 뭐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이니까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캐나다 집값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캐나다도 미친 집값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한테 외국인 집을 살 때 뭐 취득세는 25%인가 이렇게 막 만드는 기사도 있었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도 난리예요. 그래서 주택 엄청나게 많이 쏟아서 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녹화를 하니까 좋은 새소리도 들어오는데 오토바이면 잡소리도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버블 난립니다. 헝다 버블 그룹이 욕먹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달라스 연준에 가면은 전 세계의 가격 차트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를 제가 다운받았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약간 해당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지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하지만 추세는 비슷하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2006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주택가격이 올라갔을 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기하고 요즘 시기 2020년하고 2022년 1쿼터까지의 시기만 딱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독일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일본은 상대적으로 오르질 않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올랐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뜨거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한 가지 추가적인 얘기가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지가 가격이 폭락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지, 제 기억에 여기 뉴스 보도하고는 약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본 수지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6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60%까지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 기사가 2012년도 12월달 기사하고 2008년도 7월달 기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도 7월달은 버블7의 급매물이 속출 최고 5억 원 폭락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냈죠. 그로부터 4년 뒤에 용인 집값 끝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1, 2년 뒤에 이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집을 샀다가는. 그래서 한겨레 신문 2008년도 7월 8일자 기사를 보면 한겨레 신문이고 이게 2008년 7월 8일자 기사고 이걸 쓰신 분은 허종식 선임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예전에. 여기 보시면 강남구 대치동 비쌀 때는 11억 5천 지금은 9억 2천 9억 5천 뭐 120평은 14억 원이었는데 3억 빠진 11억 이런 게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해서 잘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를 2, 3년 뒤에 겪을 수 있다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2월 3일 용인 집값 바닥 쳤나 끝이 아직 안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매일경제 이사고 이걸 쓰신 분은 강경철 CS 프라임 이사가 이걸 쓰셨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락률이거든요. 이건 전체에 대한 집값 지수에 대한 하락률이라고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평균 하락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에 수지 60평형 때는 거의 뭐 한 60%까지 폭락했던 고점 대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긴 추세를 보면 부동산은 정점 부근에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점에 있는 것이 집값이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히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하셔야 돼요. 이런 시기가 지난 다음에 집값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2011년, 2012년도에 조정받으면서 전세 가격이 막 8, 90%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샀던 때가 온 거거든요. 요번에도 굉장히 뜨겁게 집값이 올라와서 요번에도 조정받으면 아마 집을 살 생각이 거의 없는 시기가 또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막차를 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거주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수도권 지방은 전 개인적으로 거꾸로 안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중소형 평형을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 위주로 중소형 평을 사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좀 센데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혹은 단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요. 권고 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매수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 중소형 평을 얘기 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지지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걸 거주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오랫동안 집을 살 거라면 거주 목적으로 살 거라면 지금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 집을 안 사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딴다 이런 관점일 건데 주식 투자에서 돈을 100% 딴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이 주식 투자에서 100% 돈을 딴다고 하는 생각은 참 무모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송스럽지만. 여하튼 그래서 집값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집값이 정점을 쳤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 시장은 주택 차트로 놓고 보면 한 2006년도 중반부터 정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주택 시장은. 그리고 다른 애들은 2007년, 8년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정점을 쳤어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08년도 좀 지나고 나서 정점을 치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프라임 모기지 쪽의 상황에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짓눌리면 경제에도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고 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기지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뒤후반부에 가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PIR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중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좋긴 한데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취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겪었던 좀 커다란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연 경기 수축 국면이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놓고 보면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꺼지면서 거기서 세게 경제를 밀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향후의 경기 사이클 수축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게 아닌가라고,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뉴스 보도나 이런 쪽에서 그 어떤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곳이 그 기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뉴스다, 기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분명히 그런 영향을 하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정 세력들이 기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여러 군데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변별해 봐야 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일부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하튼 근데 이렇게 올리는 것도 기사 쪽이지만 이렇게 아래로 폭락할 때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도 기사예요. 그래서 신문기사에 너무 꽂혀서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은 정점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리고 수년 지나면 뭐 2, 3년 내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뉴스들, 좋지 않은 뉴스들에 내 집이 여기 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속해 있는 집에 대규모의 부채를 끼고 집을 산 상태 하에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집값도 높지 않은데 많은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주택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있으시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꼭 제가 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시겠다면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사시는 걸 권고드리고 대형평이 아니고 중소형평 25평형 전후 정도를 구매하시길 권고드리고 되도록이면 서울 지역에서 구매하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